1999년 대학교 2학년 봄. 나는 그 시절의 전형적인 청춘이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인 줄 알았다. 그녀는 달랐다. 조용했고 깊었고 언제나 중심이 잡힌 사람이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처음 마주쳤고 엉뚱하게도 도서관 열람실 자리 다툼으로 말다툼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뒤로 어쩐 일인지 자꾸 엮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믿었다. 내가 허세를 부릴 때는 가볍게 웃어 넘겼고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땐 말없이 손을 잡아줬다. 우리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드라마 같은 운명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 어떤 계절보다 뜨겁고 진심이었다. 하지만 청춘의 사랑은 때로 잔인할 만큼 현실에 무력하다. 3학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무겁고 낯선 단어였다. 아이라는 말은 내게 너무 이른 이야기였다. 나는 당황했고 도망쳤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선 무리야. 우린 아직 할 것도 많고 책임질 준비도 안 됐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나 혼자 결정할게.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회피했고 그녀는 연락을 끊었다. 며칠 뒤 그녀는 마지막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정리했어. 너는 내 길 가. 나는 그렇게 믿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모든 게 사라졌다고. 그 아이도, 그녀도, 그 시절도. 하지만 그건 진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문자 한 줄. 정리했어. 너는 내 길 가.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아닌 해방감을 느꼈다. 부끄럽지만 그게 당시 내 진심이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내게 너무 무거웠고 사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현실이라는 걸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으니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그 후 나는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차단했다. 전화번호도 지우고 SNS도 차단하고 그녀가 다녔던 카페와 거리를 일부러 피해 다녔다. 누군가 그녀 이야기를 꺼내면 그냥 웃으며 넘겼다. 옛날 이야기야. 서로 바빴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떠난 자리는 늘 허전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그 허기를 일과와 다른 연애로 채우며 그 시절을 아주 깊은 서랍 속에 밀어 넣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졸업 후 나는 직장에 들어가 바쁘게 살아갔다. 그리고 결혼도 했다. 아내는 다정했고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아이도 낳고 아파트 대출도 갚으며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을 이뤘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됐고 지인들은 넌 성공했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몰랐다. 그 평범한 일상 뒤에 내가 지웠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걸. 내가 정리되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어디선가 자라고 있었고 언젠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다. 20년. 말이 쉽지. 나는 정말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 신입사원 땐 복사기와 씨름하며 팀장의 커피 심부름을 했고 주말이면 부장 이사님 골프장 라운딩 따라다니며 스윙도 못하는 내기 골프에 웃어줘야 했다. 어쩌면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전형적인 직장인의 길이었다. 하지만 나는 성실했고 버텼고 무엇보다 참았다. 혼자 늦은 야근을 할 때도
성과는 내가 냈는데 공은 다른 이가 가져갈 때도 속으로만 삼켰다. 언젠간 보상받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가정도 지켰다. 아내는 내게 늘 말하곤 했다. 당신 바쁘다고 해도 아이랑 얼굴 좀 봐. 아빠 얼굴 본 게 며칠 만이야.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참자. 임원 달고 나면 그땐 내가 바꿀 수 있어. 내 삶은 철저히 회사 중심이었다. 아침 7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 휴일에도 보고서와 회의 자료를 끌어안고 사는 생활. 아이의 유치원 입학식도 아내 생일도 몇 번을 놓쳤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부장, 이사, 그리고 임원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위치까지 오게 됐다. 말 다니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만큼 나를 모르는 젊은 직원들은 내가 지나온 길을 몰랐다. 그 시점에서 그가 나타났다. 신입사원 박민재.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늘 그렇듯 신입은 열정이 넘치고 약간 건방지며 사회를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아이는 첫날부터 내게 유난히 무례했다. 그냥 까칠하거나 성격이 센 게 아니었다. 그건 노려보는 눈이었다. 마치 날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 그리고도 나는 그 아이가 내 과거를 뒤흔들 존재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민재. 첫날부터 뭔가 날카로웠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처음엔 긴장해서 눈도 잘 못 마주친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눈을 내리깔지도 않고 자리 배치도 먼저 앉으려 했다. 보고서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기존 포맷은 너무 비효율적이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요즘 MZ세대답다고 웃어 넘겼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다. 요즘도 이런 식으로 일하시나요? 솔직히 비효율이 너무 많습니다. 차장님 세대에선 통할지 몰라도 지금은 좀 다르죠. 면전에서 꼰대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꺼냈고 회의 중 내 의견에 딴지를 걸며 자신이 최신 데이터를 더 잘 안다는 듯 말했다. 문제는 그 말들이 전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였다. 그가 지적한 비효율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가 제안한 방식은 분명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존중도 예의도 없었다. 한참 어린 후배에게 정면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20년 가까이 이 회사를 위해 바쳐온 내 시간이 그 말 몇 마디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말끝을 흐릴 때면 그는 꼭 눈을 피하지 않고 날 바라봤다. 그 눈빛, 이상하게 익숙했다. 나를 판단하고 증명하려는 듯한 그 눈. 어딘가 원망이 깃든 눈빛.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쟤는 나를 싫어한다. 처음부터 날 알고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아이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점심시간에도 나를 피해 앉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인사를 건너뛰며 나 아닌 동료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의 무례와 냉소 뒤에 20년 전 내가 도망쳤던 죄와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민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신입의 돌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의도적인 무시와 날카로운 말투를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은 회의 도중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다. 죄송한데요. 이건 시장 변화 속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전략 같습니다. 팀장도 당황했고 몇몇 동료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좋은 의견이네. 그럼 너가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하지만 그는 말을 끊었다. 당연히 준비해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모욕감이 확 밀려왔다. 이건 단순히 건방진 신입사원의 오버가 아니었다. 뭔가 그 이상이었다. 마치 날 시험하려는 듯한 태도. 내가 무너질 틈을 노리는 눈빛. 한 번은 회사 단톡방에서 문제가 터졌다. 내가 회의 일정을 잘못 공유한 것을 두고 그는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 일정, 차장님이 잘못 올리셨습니다. 회의가 중복되는데 확인 안 하셨죠? 문장은 공손했지만 말투는 공격적이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20년간 지켜온 내 체면과 신뢰가 신입사원 하나에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 결정적으로 그날이었다. 사장님이 참석한 중요한 보고 회의 자리. 내가 준비한 PT 도중 그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다. 차장님, 이 자료는 지난 분기 기준입니다. 최신 데이터는 제가 아침에 업데이트한 거라. 그러곤 내 말을 끊고 자기가 만든 슬라이드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분명했다. 내가 당신을 넘어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의 행동이 너무 의도적이었기에 나는 불안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 왜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적대시한 걸까? 그리고 왜 그 눈빛이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여자의 눈과 닮아 있는 걸까? 그날은 유독 이상했다. 박민재가 먼저 회식을 제안했다는 것부터가 낯설었다. 그동안 그렇게 나를 껄끄러워하던 아이가 직접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분기 성과도 좋았고 다들 고생하셨으니 제가 회식 한번 쏘겠습니다. 차장님도 꼭 오셔야죠.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혹시 또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서원들도 다들 흥분된 분위기였고 나 역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한식집. 오랜만에 술잔이 오갔고 사람들은 민재의 센스와 입담에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그리고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무렵 그가 갑자기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낯선 거리감이었다. 그동안 나를 피해 멀찍이 앉던 아이가 그날만큼은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차장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그의 말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되레 묘하게 차분하고 단단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럭저럭. 신입에게 배울 게 많더라.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웃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사실 오늘 회식 제가 잡은 이유가 있어요. 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순간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다림이 엉켜 있었다. 그는 잔을 가볍게 들이켠 후 천천히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말을 꺼냈다. 엄마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랬어요. 당신은 정리한 줄 알았겠죠. 근데 안 지우셨대요. 그날 병원엔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입술이 떨렸고 술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전 당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당신을 직접 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전 당신 아들이에요. 내 눈앞에서 입술을 달싹이던 아이는 더 이상 후배 박민재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20년 전
도망쳤던 책임이었고 외면했던 과거가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준비된 듯 했다. 엄마는 절 혼자 키우셨어요. 당신이 도망간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대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 말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미안하다. 그 말밖엔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후회도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청년이 겪어온 인생에 비하면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왔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나를 지운 이유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 아이는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 온 게 아니었다. 이해하려고 온 것이었다.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닫혀있던 문 하나를, 당신이라는 존재를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이 흐르고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저는 이제 됐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을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나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저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내 젊은 날 같았다. 무언가를 참고 삼키고 애써 괜찮은 척하는 그 걸음걸이가 참 익숙했다. 마치 내 과거가 내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가 회식 자리를 떠난 뒤 남은 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술잔들이 반짝였고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식당 안은 이상하게 내겐 먼 곳처럼 느껴졌다. 나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한 문장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을 되뇌는 순간마다 마치 심장에 조용히 돌멩이가 던져지는 것 같았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던 내 안에 묵직한 진실이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는 라디오도 음악도 켜지 않았다. 20년 전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내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떠올린 건 정리했다는 그 한마디 문자로 모든 죄책감을 잊고 살았던 나.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에 묻혀 있다는 핑계로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책임을 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나. 지금껏 이루었던 내 자리, 내 가정, 내 성취라는 것들이 순식간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도망쳤던 한 남자의 눈물이었다. 나도 그 아이처럼 궁금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는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되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단지 늦게라도 마주한 진실이 그 아이에게는 조금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내 속은 자꾸만 그 아이, 아니, 내 아들에게 돌아갔다. 내가 도망친 과거는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는 내 그림자처럼 자라. 이제는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내 앞에 서 있었다. 사과를 해야 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을 전해야 한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했다.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나타났다. 수트 차림의 단정한 머리,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젊은 직장인처럼 보였겠지만 내 눈엔 20해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눈빛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 그 어떤 화려한 말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진심으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땐 내가 겁이 많았다. 어린 나이에 책임이 무서웠고 사랑보다 현실이 두려웠다. 민재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도 끊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말, 이렇게라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건 용서의 말도 아니고 이해의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고 나는 내 죄를 마주한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툰 화해의 시작이었다. 그날의 대화를 끝으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극적인 화해도 뜨거운 포옹도 없었다. 우린 그저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고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 부르고 싶었다. 그 뒤로도 회사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는 예전처럼 날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고 나는 예전처럼 위계로 다그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감정보다 더 오래 묵혀진 어떤 연결이 생겨 있었다. 가끔은 점심시간에 아무 말 없이 함께 밥을 먹기도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큰 변화였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차장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 말은 천둥처럼 머릿속을 울렸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비로소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고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를 선택했고 기다려줬고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도 뒤늦게나마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다.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 아이와의 인연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가겠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회사 후배로 보지 않는다. 그는 내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 속에서 가장 값진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천천히 아버지와 아들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며칠 후 민재가 조용히 메신저로 연락을 줬다.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그 짧은 문장이 숨을 막히게 했다. 기대일까, 두려움일까? 내 안에 묻어둔 가장 두꺼운 죄의 껍질이 드디어 스스로 벗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남의 장소는 오래된 찻집이었다. 익숙한 듯 낯선 공간. 그녀는 먼저 와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마르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때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조차 못했어.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생각 안 했지. 근데 그게 다야. 이젠 원망도 미움도 아니야.
민재가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감정도 그냥 덤덤해졌어. 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깊게 팬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어떻게 혼자서 그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그녀는 잠시 웃었다. 처음엔 무서웠어. 뱃속에서 움직이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몰랐지. 밤새 울고 감기 한 번에도 심장이 내려앉고 그런 시간이 수십 번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는데 이건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거구나. 그때 느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없이 작아졌다. 그녀는 내 대신 세상의 책임을 짊어졌고 나는 그 무게에서 도망쳤다. 왜 그땐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키운다고 말 안 했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없다고 그 아이가 없는 건 아니니까. 나는 선택했어. 그리고 내 선택에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내가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늦었지만 정말 고맙다. 민재를 그렇게 지켜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켜낸 건 내가 아니라 그 아이야. 그 애가 날 지켜줬어. 우리는 각자의 선택으로 상처받고 다시 그 상처를 껴안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에선 소설처럼 살아간다.